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설리 변리사라고 하고요. 이제 이번에 1차 기본 강의 여러분과 이제 한 달 정도 같이 이제 한 달 반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특허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 자, 저는 일단 연세대학교 졸업하고, 유네니 특허법인이라는 곳에서 이제 통신 표준 변리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통신 표준이라는 거는 이제 전기전자와 관련된 과목 중에서도 통신에 좀 특화된 변리사인 거고요. 그래서 통신 쪽에서도 이제 표준 쪽 하고 그 다음에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여기는 법인은 그 특허법인은 아니고 특허 가지고 이제 소송하고 라이센싱하고 이렇게 특허를 돈을 버는 데 좀 관심이 있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경험을 한 2년 정도 일을 하고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하고 이때 이제 라이센싱 했던 이제 경험을 살려서 이제 통신 표준 특허 중개 업무도 같이 하면서 이제 일을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이제 강의를 시작한 거는 합격하고 나서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차부터 시작해서 지금 1차까지 이제 진행이 됐고, 현재로서는 이제 일비스, 원래 한빛에서 일을 하다가 일비스에서 지금 2차랑 1차 같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허법을 처음 배웠을 때가 벌써 한 8년 전, 9년 전 이럴 때예요. 근데 그때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은 특허는 이제 민법과 달리 좀 평소에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좀 발명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특허법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민법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에 쓰이는 어떤 법 지식들, 실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사례들이 좀 줄을 이뤘어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도 쉬웠고 굉장히 재밌었는데 제가 1차 처음 시작할 때 특허법은 실체법적인 성격도 갖고 있고 절차법적인 성격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막 엄청 이제 겁을 주더니 이제 막 이제 강의를 시작해서 이제 막 책을 읽기 시작하시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1차 강의할 때 그런 거를 좀 여러분한테 그런 경험 해드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강의를 준비할 때도 일부러 책을 지금 준비 안 하고 강의 자료를 먼저 준비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특허에서는 항상 이런 얘기가 있어요. 뒤에 가시면 알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항상 앞에서 해요. 그럼 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알려주기가 쉽지 않은 게 그걸 알려주려면 여기 끝까지 갔다 오긴 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 한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 한 3분의 2 정도 될 때까지 막 뭔지 모른 채로 그냥 막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고 끝까지 갔다가 이미 그 끝까지 가면 한 2달 정도 지나거든요. 2달 정도 지나면은 뭔지 알 것 같은데 다시 앞을 보고 싶다라고 해서 앞을 보게 되면은 그때는 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그냥 보다가 이해 못한 채로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1차에서 뭐 이렇게 문제 풀면서 또 깨닫는 부분들이 있고 또 심지어 1차를 붙었는데 2차 공부하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러고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심지어 2차를 이제 4번 봤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좀 희망적인 얘기는 아닌데 저는 2차를 4번을 보고 붙었는데 2차 4번 보는 도중에 같은 법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는데도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내가 이해 못했던 내용들, 1차 때 몰랐던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시행착오를 좀 안 겪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제 1차 강의 준비하면서 좀 신경을 썼던 게 일단 그럼 우리 같이 개괄적으로 한번 얼기설기라도 끝까지 한번 갔다가 와서 다시 책을 같이 보면서 그 중간에 있는 좀 얼기설기 되어 있지만 얼기설기 우리 한번 봤으니까 그 구조를 기반으로 좀 촘촘하게 다시 한번 봐보자. 처음부터 촘촘하게 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강의를 이제 끝날 때쯤에는 자연스럽게 2회독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한 번은 저희 자료로 한번 1회독하고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저희 특허법 공방 책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2회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차 공부를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그건 이제 특허법적으로 그냥 특허법의 어떤 학문적인 접근으로 그렇게 공부를 할 거고 그럼 1차,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1차 시험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설명회 같은 데 가면 항상 이걸 보여드려요. 이거 보여드리면서 1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특허법이라는 게 있고요. 이 네 가지가 다 저희 시험 범위에 들어오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특허법이 있고, 그 다음에 특허법 아래에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법의 일종이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있고, 심사 기준과 심판 편람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특허법을 어떤 나무라고 생각해 볼게요. 나무인데, 제가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이 나무는 뭐 굵기는 요 정도, 굵기는 뭐 한 1m의 굵기를 가진 엄청 굉장히 큰 나무인데, 그 나무에 잎사귀가 있고 열매가 열린다. 열매가 열린 나무다라고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시행령, 시행규칙은 어떤 거냐면, 근데 이 잎사귀와 열매가 열리는데 잎사귀 열매가 몇 번째 가지에 열리더라. 그래서 되게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 안 적은 것들을 이제 여기서 몇 번째 몇 번째 가지에서 뻗어나오는 세부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고 네 번째 가지에서는 잎이 열리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 놓는 겁니다. 이게 시행령, 시행규칙이에요. 굉장히 세세한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 것들이고요. 자, 근데 누군가 그래요. 근데 알았어, 열매랑 잎이 열리는 건 알겠는데 열매 색은 뭐야? 당황하는 거죠. 색 안 정했는데? 나 위치만 정했는데 색을 모르겠네? 그러면은 이 색을 정해주세요 라고 이제 판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색이 뭐예요? 그러면 판사가 이 나무의 어떤 그 크기, 그리고 잎사귀의 어떤 형태, 그리고 열매의 형태를 봤을 때 기존의 다른 나무들을 보니까 이런 나무들은 보통 빨간색이더라 라고 이제 정해주는 게 판례입니다. 즉 판례는 여기에 없는 내용들, 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들을 다뤄주는 거예요. 판단 기준을 이제 여기서 설명해 주는 게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든지 간에 기준이 되는 법이 있고, 그 법의 하위 법령이 있고, 거기서 이제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은, 정의하지 않았던 내용들은 판례를 통해서 다 다뤄지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건 특허법도 마찬가지고. 자, 심사 기준, 심판 편람은 뭐냐면은 이런 내용들이 누군가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열매 그럼 색은 뭐예요? 누구나 궁금한 내용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정의가 되면 이제 특허법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심사 기준에서는 그렇지 아니한 어떤 기준들, 모든 이런 기준들을 다 모아놓는 겁니다. 모아놓고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 나무를 볼 때는 이 크기부터 일단 보고, 그 다음에 높이를 보고, 가지가 어디 있는지 보고, 열매가 어디 있는지 보고, 근데 판례에 따르면 빨간색이더라. 빨간색인지 확인해 봐라. 이런 식으로 나무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매뉴얼을 이제 작성해 놓은 겁니다. 심사 기준은 이걸 다 합해 놓은 게 심사 기준이고, 심판 편람은 이제 심판에서 쓰이는 법들, 판례들 다 모아놓은 게 이제 심판 편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차를 생각했을 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이게 네 개가 다 나온다고 했는데, 일단 특허법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내용들 중에서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건데, 첫 번째는 기출된 거, 그리고 기출 안 된 거로 구분해보자면은, 특허법은 이제 기출된 것과 기출되지 않은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다 있어요. 모든 법의 모든 항이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출된 것도 있고 기출 안 된 것도 있는데, 1차를 이제 준비하는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걸 모두 봐야 된다. 모두 본다. 모두 공부한다. 모두 암기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판례도 마찬가지로 기출과 미기출이 있을 거예요. 근데 판례도 모두 본다. 인 겁니다. 요거랑 요거는 이제 모두 본다. 왜냐면은, 그리고 판례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게, 우리는 대법원 판례만 볼 거예요. 특허법원 판례, 지방법원 판례 안 볼 겁니다. 가장 중요한 판례 집으로 치면은 한 200개 정도? 200개에서 300개 정도에 대한 판례의 결론만 아시면 돼요. 1차에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다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론만 아시면 되고, 자, 그럼 문제는 이거예요. 심사 기준, 심판 편람 요거랑
시행령, 시행규칙. 굉장히 세부적으로 가지가 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엄청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출된 게 있고 기출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출된 것만 볼 거예요. 심사 기준도 기출된 것만 볼 겁니다. 왜냐면 이 시행령, 시행규칙과 심사기준, 심판편람은 이 내용만 해도 특허법 판례를 합친 것보다 많아요. 근데 이걸 다 본다? 그러면은 이제 민법보다 내용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출 문제를 제가 이제 한 20년을 넘게 쫙 분석을 해봤더니 이쪽에서는 심사기준이랑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나오는 것만 계속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여러분 실제로 변리사가 됐을 때 이 부분들 여긴 물론 이제 매뉴얼이니까 봐야 되지만 시행령, 시행규칙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출된 것만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출된 거는 이 전체 내용 중에서 10% 20%밖에 안 돼요.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봐야 될 내용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민법 공방에서도 기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게 표시들이 막 돼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책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기출 베이스로 기출되었던 부분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출된 것만 책에다 표시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이 두 특허법과 판례에 대해서는 미기출된 거, 미기출됐지만 중요한 부분들, 최신 판례 이런 것까지 다 담는 걸로 이제 컨셉을 잡고서 책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특허법 판례 다 미기출된 것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기출된 거만 봤어요. 자,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은 이제 작년 시험 그리고 뭐 올해 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서 만약 이 정도만 딱 공부했으면은 사실 20개 운 좋으면 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틀려도 18개 이상은 맞았습니다. 20문제 중에서. 근데 이제 꼭 여기서 준비 안 한 게 나와요. 기출 문제 중에 문제 푸시다 보면은 꼭 이제 안 나온 우리 공부 안 한 내용들 중에서 물론 이해나 암기가 부족해서 내가 공부했는데 제가 알려드렸는데 습득하지 못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안 나온 내용이 기출되지 않은 부분에서 한 문씩 나올 수는 있어요. 한 문제도 아니고 한 문항 정도. 근데 그런 것들이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10% 20%만 공부하면 되는 거를 그 한 문항 더 알겠다고 그 나머지 부분을 공부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 시험을 붙을 수가 없습니다. 이 특허법은 300점 중에서 100점도 아니에요. 100점도 아니고 50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50점 중 300점에서 50점.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20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산재법에서. 총 120문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중요도를 좀 잘 가져가시고 특허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 남는 시간은 민법 하시고 자연과학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표나 디자인보호법도 마찬가지로 이런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출된 거 위주로만 보시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1차에 붙었다. 그럼 2차가 남잖아요. 자, 그럼 2차는 공부량이 더 줄어요. 2차는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힘을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1차에서. 안 나오고 이 두 개만 갖고 나옵니다. 다음에 이 두 개를 사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2차는 이제 글을 쓰는 거니까 사실관계를 주고서 이 사실관계를 특허법과 판례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주장을 해보세요. 결론을 내려보세요. 라는 게 2차이기 때문에 1차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거 두 개를 중점적으로 보고 이 두 개는 기출된 거 위주로만 보고 넘어가시면 된다. 그리고 이런 것도 여러분이 고민 안 하도록 제가 책에다 다 표시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있는 내용, 제 책은 그래서 1차 교재들 중에서 가장 얇아요. 얇아도 꽤 됩니다. 얇아도 꽤 되지만 그나마 가장 얇아요. 근데 그러면 얇은 만큼 다른 책에 없는 내용들이 있는 내용이 없을 수 있잖아요. 학설 이런 거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알면 좋지만 굳이 기출되지 않은 부분은 제가 다 뺐습니다. 그것들을 알려고 노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효율적으로 일단 제 1차 강의를 들었으니까 제 강의랑 제 교재를 믿고 그냥 가시면은 제가 장담하건대 18개 이하로 마칠 일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한 3주 정도는 가볍게 교양 듣듯이 그래,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시면서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기하고 세세하게 이런 포인트들에서 기출이 된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책을 보면서 같이 보면서 할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얼기설기 이런 내용들이 특허법이구나 라는 거를 아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오세요. 굳이 뭐 복습하실 필요도 없어요. 한번 쭉 갈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특허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니까 특허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요 특허랑 부동산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특허랑 부동산을 이제 비교하기가 좋은 게 뭐냐면은 둘 다 재산이에요. 재산권이고 국가에서 인정한 재산권이고 특허는 동산의 대표적인 예시고 부동산은 이제 동산 외에 토지나 건물들을 이제 재산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변리사가 요 다양한 일들을 다 하고 있고 이 부동산에서는 요 각각의 일마다 직업이 다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변리사는 그만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특허에 대한 모든 거 A부터 Z까지 다 커버하는 직업이다 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특허권은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부동산이라고 좀 대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과 특허권을 이제 대치해서 보면은 일단 특허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합니다. 특허를 받을 때 동일한 발명을 가지고 특허를 이제 3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울타리를 치는데 울타리를 어디까지 칠까, 어떤 모양으로 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구상하는 게 이제 포트폴리오 구상인데 이 부동산에 있어서는 설계랑 마찬가지죠. 설계하는 직업 따로 있죠. 건축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발명 아이디어가 이제 발명자로부터 들어요. 듣고 나서 변리사가 하는 일은 그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그걸 기반으로 특허법적으로 어떤 위험성 그리고 다른 선행 문헌과 선행 발명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이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되면 혹은 다른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을 때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 라는 걸 이제 공유를 하는 겁니다. 공유하고서 그걸 이제 글로 쓰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발명 아이디어를 좀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변리사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냥 글로 쓴다? 그거면은 변리사의 어떤 직업적인 의미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할 거면. 법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잖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동산을 치면 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특허 거래를 이제 중개한다? 특허권을 이제 보유자가 있고, 이제 수요자가 있어요. 구매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중개해주는 역할도 저희가 합니다. 왜? 특허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저희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부동산으로 치면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분할이랑 정정은 뭐냐면은 이미 특허권을 받고 나서 이제 이걸 수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수정하고 더 추가하고 약간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제 재건축과 마찬가지라고 봐요. 재건축을 통해서 가치를 더 창출시키는 거죠.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더 이제 꾸며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분할과 정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효조사, 무효심판은 이제 특허권을 없애는 겁니다. 없애는 거는 철거랑 마찬가지죠. 철거 작업을 하는 거고, 특허랑 이제 기술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합니다. 특허권의 가치. 특허권은 재산이라고 했잖아요. 재산권, 무채 재산권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즉 돈으로 환산이 될 수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될 때 어떻게 환산이 되는가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감정평가사랑 싸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감정평가사가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특허에서도 자기들이 하겠다 라고 이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특허 너네 볼 줄 아냐? 너네 발명 기술은 아니?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고, 법적으로는 둘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공적으로 예를 들어서 법인을 만든다 했을 때 이제 어떤 특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다 그랬을 때는 사실 아직까지는 감정평가사의 그 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변리사는 이제 특허 거래하거나 이럴 때, 아니면 양도할 때 가치평가에 좀 국한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걸 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직접 투자 펀드, 특허권 자체에 대한 투자하는 펀드들도 있어요. 아, 이 특허권이 좋구나 라고 해서 그럼 이 기술에 대해서 투자하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이 특허를 기반으로 돈을 번다? 그럼 그 돈에 대해서 내가 수익권을 나눠 갖겠다 라고 하는 그런 펀드도 요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을 치면 리츠 투자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 침해소송, 라이센싱,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특허권의 꽃이죠. 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 소유권 다툼하는 그런 소송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일들을 변리사 한 명이 다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변리사들이 있긴 있어요. 뭐 거래 중개라든지 침해 소송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변리사들도 있지만, 여러분은 어쨌든 앞으로 커리어를 짜 나가시면서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허의 어떤 힘에 대해서 좀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주식을 좀 하시나요?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네, 저도 이제 합격하고 나서 주식을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식을 시작하고 한 1년 정도는 한 물려 있다가 1년 정도는 이제 배운다 생각하고 이제 물렸다가 요즘에는 어느 정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TCK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기업이냐면, 반도체를 이제 만드는데, 반도체 식각이라는 작업이 있어요. 반도체에 대해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반도체는 원판이 있잖아요.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원판을 이제 빛으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2나노 공정, 뭐 3나노 공정 이렇게 하잖아요. 나노 단위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나의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반도체 웨이퍼라고 하는 거를 고정을 해야 하잖아요. 고정을 해줘야 돼요. 고정해줘야 이렇게 쪼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고정하는 그 장비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은 일본에서 갖고 있었고, 이 TCK라는 기업은 일본과 한국의 합작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특허도 원래 일본에서 이제 개발했던 그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 웨이퍼를 고정하는 식각 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소모품이어가지고, 웨이퍼를 가지고 반도체 만들고 몇 번 만들고 나면은 이제 버리고 다시 또 사서 해야 돼요. 그만큼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어떤 사업이었던 거고, 이 기업이 전 세계 웨이퍼 그 식각 링과 관련해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의 독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이제 각광받는 기업이었고, 반도체가 뜬다라고 하면 이 기업의 주가는 무조건 떴습니다. 왜? 반도체 많이 만들면 이 기업의 그 식각링은 무조건 많이 팔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기업이었다. 그래서 거의 독점적으로 이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TCK한테 식각링이 하나 날라와요. 업체에서. 하이닉스인가 뭐 어디서 날라옵니다. 쫙 날라와서 이거 불량인데 AS 해줘 라고 날라왔어요. 딱 봤는데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러고서 침해가 걸려고 해도 누가 침해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식당님 같은 건 여러분 잘 모르셨잖아요. 우리 이제 B2C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을 상대로 한 기업이 아니고 기업 간의 거래만 해서 광고할 필요가 없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똑같네, 우리 거랑. 그래서 알고 봤더니 다른 기업에서 똑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잘못 보낸 거예요. 거기다가 AS 해달라고.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알게 돼서 소송을 겁니다. 야, 우리 거 쓰고 있잖아. 소송을 걸었는데 심판원 신결에 소송을 거니까 그 반대편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럼 무효야, 너네 거. 너네 거 무효니까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해서 심판원에다가 이제 심판을 겁니다. 무효 심판을 걸어요. 근데 심결이 나왔습니다. 심결이 나오니까 4월 27일 날 뭐라고 떴냐면은 무효. 쭉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쭉 떨어져가지고 얘네들은 지금 생사가 걸렸어요. 지금 회사의 명운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특허 법원으로 올라갔어요. 심판원에서 결과가 나오면, 신결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다투는 법원으로 올라가고, 그다음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물성 특허라고 해서 그 식각 링을 구성하는 구성 그 자체, 비율, 뭐 이런 것들 자체는 무효가 됐습니다.
근데 그걸 만드는 제조 방법은 살아났어요.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지금은 이제 횡보하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제조 방법은 살아났다라고 해서. 다만 이 물성 자체, 즉 식각 링 어떻게 만든든지 간에 그 링 자체에 대해서는 치매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야, 똑같은 방법을 만들어야지만 치매라고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기업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는 지금 깨졌다고 보고요. 그래서 현재 뭐 25만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한 10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특허라는 게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주는 어떤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재산권이다라는 걸 이 사례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 기업은 아직까지도 뭐 다른 특허 가지고도 다투고 있습니다. 아주 싸우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스프레소인데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모양의 캡슐. 저도 이제 캡슐 커피 많이 먹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어느 순간 모르겠어요. 저랑 나이가 달라서 어느 순간을 언제부터로 인식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커피를 먹고 나서부터 저 처음에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네스프레소. 요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네스프레소 매장에 가가지고 샀어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네스프레소 홈페이지 가서 사고. 그때는 하나에 제 기억으로 한 700원, 하나에 700원, 800원 막 이랬어요. 1000원까지도 막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래도 가격이 좀 있네 이러면서 좀 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스타벅스에서 나오고 다른 뭐 일반 카페에서도 이런 거 만들어서 팔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맛있었는데 심지어. 그러니까 네스프레소보다 이제 거길 거 더 많이 사 먹게 되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집에도 뭐 스타벅스도 이런 거 있고 이런 모양 똑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11년에 이 특허가 만료가 된 거예요. 이 모양에 대해서 이 모양과 이걸 구성에 대해서 만료가 돼서 사람들이 이제 복제품 똑같은 모양의 맛만 다르게 해가지고 이제 찍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스프레소가 어떤 걸 하냐면 요즘에 이거 광고 많이 하잖아요. 버추오라고 해가지고 이 특징이 뭐냐면은 얘는 그냥 푹 찌르면은 푹 찔러가지고 물 넣으면은 쭉 뽑아 나오는 건데 얘는 이제 회전을 한대 이렇게 회전해가지고 뭐 크레마가 더 많이 생겨서 더 맛있다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해요 광고를. 그러니까 이 광고가 이때부터 시작했어요. 2011년 정도부터. 얘네들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허라는 거는 즉 독점권을 주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만 독점을 주겠다. 20년 이후에는 독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새로운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그 이전에 이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모양에 대해서. 새로운 모양을 준비하고 이때부터 이제 광고를 많이 했지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지배적이고 요건 아직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특허라는 거는 독점권을 주지만 이렇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워서 기간에 따라서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제 다음에 어떤 우리 기업의 다음 스텝, 넥스트 스텝을 잘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네스프레소가 잘 준비를 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에 대해서 이렇게 개략적으로 좀 알아봤는데 특허를 이제 어떻게 등록하냐라는 걸 보시면은 특허법은 이제 실체법적 성격, 실체법과 절차법이라는 용어를 써서 두 가지 모두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다분히 실체법적인 거고요. 근데 절차법적인 건 뭐냐면은 이 발명에서 특허가 되기까지의 일정 절차들을 꼭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들을 꼭 따라야 되는 거고 규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그 절차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법적인 거는 어떤 게 발명이고 너와 나의 발명의 차이가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걸 실제법적인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절차법적인 거는 이렇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준원심사, 심판, 소송을 걸쳐서 이 특허에 대해서 특허권을 설정받고 싸우고 남들과 싸우고 할 때 꼭 밟아야 되는 어떤 절차들, 꼭 밟아야 되는 요건들, 구비해야 되는 요건들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와 관련해서는 이런 성격들이 두 개가 공존을 하고 있어요. 거의 5대5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민법처럼 아예 실체법적으로 그냥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뭐 손해배상하고 불법행위인지를 판단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파악하기가 쉬운데, 이 절차법적인 부분들, 중간에 뭐가 이제 막 특허청도 나오고 심판도 나오고, 심판원에서는 뭐 절차적으로 뭐 어떤 요건을 요구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암기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쭉 뒤에까지 갔다 오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세부적인 것들, 그런 절차들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록 절차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발명이라는 게 있고요. 발명이라는 거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디어 중에서 특허법에서 발명이라는 걸 또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특허법에 속하는 아이디어를 이제 발명이라고 하고요. 그 발명을 출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심사관한테 던져줍니다. 내가 이런 걸 생각했는데 이게 특허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봐줘. 그게 이제 출원이라는 절차거든요. 출원을 통해서 가만히 갖고 있을 때 내가 그냥 블로그에다 썼어요. 내가 이런 발명했어. 이런다고 누가 특허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출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심사관한테 줍니다. 자, 이거 심사해줘. 그걸 이제 특허청에서 이제 주관을 해서 특허청에 속해 있는 이 심사관이 심사를 하게 돼요. 출원을 가지고. 자, 심사를 통해서 심사관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허 결정을 하거나, 자, 이게 특허가 됩니다. 특허가 안 됩니다. 라는 거절 결정. 이 두 가지 결정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럼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특허 결정에는 이유가 없어요. 특허 되더라. 근데 거절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즉, 거절 이유에 속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정해 놓은 거고, 이런 거절 이유에 속한다라고 하면 거절 이유가 나올 거고, 다 봤더니 거절 이유가 없네? 그럼 특허 결정해 줍니다. 이렇게 약간 네거티브로 돼 있거든요. 안 되는 거 다 보고 안 되는 게 없으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여기서 끝나요. 특허 결정 받았으면 이제 특허 됐다. 그럼 이제 돈 내고 등록료 내고 이제 특허 등록증 받아가지고 이제 특허입니다 라고 해서 땅땅 하고 끝나는데, 문제는 이제 거절 결정 받았을 때 문제죠. 거절 결정 받았을 때 나는 불복하고 싶어. 이거 나 수용 못해 라고 하면은 이제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심판으로 넘어가서 너 심사관 못 믿겠어. 더 위에 놈 데려와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위에 놈이 이제 심판관이 되는 거죠. 특허 심판원이라는 게 이제 특허청 하위 조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더 윗놈을 데려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윗놈들이 이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명이 심사하는데 심판관 합의체는 보통 3명에서 5명 정도 됩니다. 3명에서 5명. 그래서 같이 이제 보는 거예요. 같이 보고서 심사를 잘 했는가 이런 것들 보게 됩니다. 보아서 여기서는 이제 결정이라는 이름 대신에 심결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하심결은 뭐냐면은 이거는 내가 시간 아깝게 볼 필요도 없어. 기본적인 요건을 아예 만족하지도 못해서 너 이거 심판을 청구할 기본적인 요건도 못 맞췄어. 그럼 각하예요. 그럼 이 발명 보지도 않아요. 발명 보지도 않고 그냥 각하해버립니다. 그냥 각하고, 인용은 예를 들어서 거절 결정이 나왔어요.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을 했습니다. 불복을 했더니 인용, 그래 너 말이 맞아. 이게 뭐예요? 심사관이 잘못 판단했구나 라는 게 거절 결정 불복 심판에 대한 인용 심결인 거고요. 기각 심결은 너 말이 틀렸어. 즉 심사관이 맞아. 그러면은 승복해 라고 하는 거죠. 심사관의 판단이 맞으니까 승복해 라고 하는 게 이제 기각 심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기각 심결까지 받았어요. 각하 심결이나 기각 심결을 받았어요. 이거는 이제 출원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결과잖아요. 그럼 이것도 불복하고 싶어요. 불복은 또 소송으로 갑니다. 이제 먼저 특허법원으로 가요. 더 윗놈 데려와. 이제 특허법원. 그 다음에 특허법원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대법원으로 갑니다. 대법관 데려와.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출원부터 이제 심사를 받고 심판 갔다가 소송까지 넘어가는 결과가 이렇게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부터는 판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하 판결.
인용 판결, 기각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심결은 어디다? 심판원에서 하는 게 심결이고요. 결정은 특허청, 심사관이 하는 게 결정이다. 법원은 이렇게 법원 이름이 붙어 있으면은 이때부터 판결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송에서 판결을 받았다. 여기서 판결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민법과 조금 상이한 게 뭐냐면은 원래 민법에서는 어떤 처음에 소송을 제기할 때 어디에 제기해요? 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처음부터 법원에 제기해요. 법원에 제기하고 항소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항소에서 고등법원 올라가고 고등법원에서 상고한다 해서 대법원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방법원이 없어요. 그 지방법원의 역할을 심판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법원이 아니잖아요. 법원이 아니어서 그런 절차적으로 봤을 때 민법과는 좀 상이합니다. 민법의 어떤 그 3심 구조랑은 다르다. 근데 실질적으로 3심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일단은 알아주시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특허 제도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는 선출원주의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발명은 갑이 먼저 발명을 하고 똑같은 걸 이제 을이 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을이 출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특허 제도상, 제도 특징상 이 출원을 먼저 한 사람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발명을 먼저 했다고 할지라도 출원이라는 그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지만이 이 사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발명자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선발명자주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선발명주의를 발명자 보호를 위해서 취하는 약간 소수의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출원하는 자에게, 최선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게 이제 선출원주의이고요. 선출원주의의 가장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출원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나만이 보는 게 아니고 심사관한테 보여주는 거고 제3자한테 공개를 하겠다라는 의사 표명이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발명하고 어쨌든 발명하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출원을 하게 될 거예요. 선출원주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제3자들이 봤을 때 이런 발명이 있구나라는 거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제도라는 거죠. 발명자주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다 꽁꽁 이제 숨겨놓고 있다가 남이 누군가 실수하게 되면 나 이거 발명했었어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공개하고 분쟁을 유발하고 하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선출원주의에 있어서는 발명의 조기 공개가 유도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원 누가 먼저 발명했냐라는 건 사실 판단하기 쉽지 않잖아요. 조작할 수도 있고. 근데 출원이라는 제도는 특허청에서 특허청에서 받아주는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출원 일자가 정확하게 찍힙니다. 정확하게 찍히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선출원이냐, 누가 선권리자냐라는 판단이 쉽습니다. 선발명자는 어쨌든 진정한 발명자를 보호하기는 좋지만 이런 그 외에 다 단점밖에 없다. 제도적으로 이제 보호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사주의라는 거는 심사관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심사관이 이제 출원인과 반대편에 서가지고 거절 이유를 계속 찾는 거예요. 거절을 찾아가지고 거절 이유가 보이면 거절 결정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심사주의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예를 들어서 특허법적으로 좀 쓸모없는 특허들 있잖아요. 남들을 베꼈다거나 아니면 전혀 기술적으로 보완된 게 전혀 없다거나 이런 쓰잘데기 없는 특허들을 다 사전에 걸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 좀 보장이 되죠. 특허권이 있어도 이 특허권이 웬만해서는 무효가 안 돼. 왜? 심사관이 한 번 다 심사했으니까. 그러니까 특허권에 대한 어떤 신뢰가 생기는 제도인 거고요. 다만 이제 단점으로서는 이제 심사관도 사람인지라 똑같은 발명 들고 가도 어떤 심사관은 거절하고 어떤 심사관은 등록시켜줍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완책에 대해서 법적으로 자꾸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심사 청구 제도라든지 출원 공개 제도. 심사 청구 제도는 뭐냐면은 출원했다고 해서 다 심사를 해주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출원하고 심사 청구를 또 해야
심사를 해줘요. 즉 출원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심사 안 해줍니다. 심사관의 인력을 좀 아낄 수가 있죠. 왜냐면 출원하고 심사 청구 안 했다는 거는 이 사람 그냥 출원하는데 만족하는 거예요. 등록은 필요 없고 출원증만 있어도 되는 어떤 사건들이 케이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너무 실무적인 얘기긴 한데 특허라는 거는 기술이랑 관계가 돼 있고 기술은 즉 중소기업, 스타트업과 관계가 돼 있어요. 대기업을 보호해 주진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은 이제 세금적인 어떤 감면을 해주고 우리 이제 대부분 이제 키워주는 건 뭐예요? 스타트업들이잖아요. 스타트업 키워주기 위해서 나라에서 세금을 이용해서 돈을 이제 뿌려줍니다. 자, 돈을 쳐. 너 기술 입증하면 내가 우리 돈 줄게. 투자해줄게. 근데 그럴 때는 보통 출원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출원만 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그런 지원 사업들을 위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출원만 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등록받을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럼 심사 해봤자 의미가 없는 특허들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심사 인력 낭비하지 말고 심사 청구를 해야지만 그제서야 심사해주는 제도가 있고, 출원 공개를 하게 되면은 제3자들이 이제 다 알 수 있잖아요. 아, 이게 어떤 발명이구나. 근데 이거 발명 나 예전에 봤는데? 그러면은 심사관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이전에 있었던 거랑 똑같아. 야, 다시 한번 봐봐. 이렇게 심사관의 어떤 한계를 집단지성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무심사주의는 이제 심사 안 하고 그냥 바로 다 등록시켜준 다음에 등록 일단 시켜주고 그 다음에 싸울 건 너네가 알아서 싸워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무심사주의 같은 경우에는 분쟁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변호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제도겠습니다. 분쟁해야 되니까 특허건 막 똑같은 거 갖고 싸우는데 누가 먼저 했느니 뭐 권리범위가 어떠니 이러면서 싸워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무심사주의는 아니고 일부 디자인 보호법에서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요건들이 좀 있습니다. 바로 등록시켜줘요. 한 일주일 만에 등록이 나와요. 그냥 기본적 요건만 갖추면. 그건 디자인 쪽에서. 디자인은 워낙 판단하기 쉽지 않고 사실 벽지 디자인 이런 거 보시면은 벽지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심사관이 어떻게 알아요? 그게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는데 그거 다 유사 여부 판단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등록해. 아주 나중에 싸워. 약간 이런 식의 제도가 일부 무심사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특허법에서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특허법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표로 한번 쫙 이제 이 트리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트리를 그려보면은 이제 아이디어가 먼저 있을 거예요.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 아이디어가 세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첫 번째 발명, 그 다음에 비발명, 발명이 아니다. 왜냐면은 이 발명과 비발명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은 특허법에서는 발명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법적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사상이어야 되고요.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창작을 해야 되고 고도한 좀 높은 수준이어야 된다라는 어떤 추상적이지만 요건들을 이제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디어지만 예를 들어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았다. 무한 동력이다. 자연법칙 이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발명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비발명이라고 구분합니다. 이거는 특허법적으로 정의할 수가 없는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노하우가 있는데 이거는 충분히 뭐 이런 요건들과 사실 상관없이 특허법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비밀로 할래. 대표적인 거 코카콜라 제조 방법 비밀입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어요. 비밀이니까. 즉 특허라는 거는 독점권을 주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무한정으로 갖고 가고 싶다? 그럼 비밀로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 발명이라는 건 또 어떻게 두 개로 나뉘는 게 발명 중에서도 미완성 발명이라는 게 있어요. 미완성 발명은 발명의 정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 같은데 부실해. 라고 하면은 이제 발명은 비발명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발명의 범주에 들어오지만 그렇다고 내가 등록은 못 시켜주겠어 라고 하면 미완성 발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해결책이 있는데 심사관이 보니까 해결책이 말이 안 돼. 해결책이 좀 부실해. 좀 입증이 안 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미완성 발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수유형 발명은 뭐냐면은 발명이 정의 규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법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법이 있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거. 열매 색이 뭐예요? 물어봤어요. 모르겠는데? 판례입니다. 판례를 통해서 밝혀주는 발명. 판례가 이거는 발명이라고 볼만해 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특수 유형 발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 발명.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있어요. 물질 A가 있는데 그 물질 A가 원래 우리가 막 약으로 먹고 있었어요. 약으로 이제 한약재로 이제 막 짜가지고 약으로 이제 그래서 뭐 소화에 좋다고 해서 먹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를 분쇄해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뿌리니까 모기가 다 죽는 거야. 새로운 용도를 지금 발견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창작이라고 볼 수 있을까? 원래 있었던 물건을 가지고 다른 용도를 지금 발견한 건데 뭐 실험이든 뭐든 우연의 일치로 발견했는데 이게 창작일까? 라고 한 게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용도 발명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그래 그 정도는 창작이라고 보자. 그래도 그걸 발견하는데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라고 해서 용도 발명이라는 카테고리를 인정해 주는 거고요. 의학용도 발명은 의학적 용도가 있는 경우 대부분의 용도 발명은 의학용도 발명입니다. 그래서 하위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선택 발명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금속에 대해서 어떤 금속이 용접을 할 때 쓰이는데 어떤 금속을 가지고 용접을 하든지 간에 잘 붙어. 오케이. 그래서 계속 뭐 구리를 쓰든 뭐 철을 쓰든 다 아무거나 쓰고 있었어요. 아무거나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금속 중에서 티타늄을 가지고 하니까 이게 접착도 됐다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효과가 있더라. 다용도로 쓸 수 있더라. 즉 금속이란 하나의 그 상위 카테고리, 상위 개념 안에서 하나의 하위 개념인데 하나의 하위 개념이 기존에 쓰였던 그 용도랑 다르게 쓰이는 거예요.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금속이란 건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티타늄이 금속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근데 그 티타늄을 안 써봤던 거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창작이라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하지만 판례가 그런 경우에도 상위 개념이 있고 하위 개념만 그 중에서 하위 개념만 내가 도입해가지고 발명했다 할지라도 발명을 인정해주겠다. 그 정도로 창작으로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수치 한정은 말 그대로 수치를 한정을 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0도에서 100도씨가 원래 계속 쓰이고 있었는데 10도에서 100도씨로 이걸 뭐 가열을 해야지만이 어떤 물질이 추출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걸 200도로 한번 가열을 해봤어요. 200도로 가열해봤더니 이 물질과 다른 성분을 가진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동일한 어떤 뭐 실험을 했지만 얘는 수치를 다르게 가져갔잖아요. 이 경우에도 창작이라고 보자. 라고 해서 수치 한정 발명이라는 게 있고 파라미터 발명은 수치 한정의 어떤 하위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라미터를 자기가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해서 파라미터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어떤 조작 가능한 변수인 거잖아요. 조작 가능한 변수인데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속도라고 하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시간분의 거리인데 그 개념에 대해서 내가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야, 이건 속도가 몇 이상이면은 예를 들어 처음에는 뭐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만 개념이 있었다가 이 속도를 그래서 뭐 100km 이상으로 속도로 가면은 뭐 1시간 안에 가더라. 이런 개념을 먼저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이제 파라미터고 그 파라미터도 수치 한정과 같이 수치에 한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위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은 말 그대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동작을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도 과연 자연법칙을 이용한 걸까? 프로그램이? 라는 의문이 들죠. 이게 자연법칙인가? 그냥 사람의 생각 아닌가? 코딩했는데 그냥 사람의 생각이고 자연법칙이라는 게 어디에 있을까? 라고 이제 의문을 이제 표할 수 있지만 판례는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한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인정해주는 게 아니고 코딩을 했을 때 어떤 동작을 한다. 이런 동작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도 인정해주고 미생물, 식물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발견이잖아요. 미생물 새로운 걸 내가 발견한 거예요.
아니면 DNA 조작을 통해서 새로운 식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도 창작으로 보겠다 라고 해서 발명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미생물 발명, 식물 발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미생물인데 내가 어디 저기 뭐 남극 끝에 가가지고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생물 있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미생물이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약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뭐 물건을 만들든지 뭐 분해하는 데 쓰든지 뭐 이렇게 발명을 할 거잖아요. 이걸 응용해가지고. 근데 발명이라는 거는 지금 특허를 낸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개하겠다예요. 너도 써. 너가 쓰면 나한테 돈 내. 이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가 어디 뭐 극지방에 가지고 가져온 미생물을 누가 또 가서 가져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미생물 발명 같은 경우에는 남이 쓰게 하는 남이 쓸 수 있도록 어쨌든 이 미생물을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탁기관이라고 해서 그 미생물을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해주는 그런 기관을 설정해서 기탁제도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랑 이제 노하우를 비교를 해보면은 특허는 공개가 필수적으로 된다라는 게 특징적인 거고 노하우 또는 영업 비밀 같은 경우는 비밀입니다. 보호 방법은 특허는 이제 특허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 민사상, 형사상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대신에 영업비밀보호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호를 받는 거고 타인의 실시에 대해서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특허법은. 근데 영업비밀은 금지시킬 수 없죠. 자기가 공개 안 했으니까. 남이 우연히 콜라 제조 방법을 만들었어요. 좋은 거지. 네. 우리 그럼 싸워보자. 라고 해서 그냥 펩시랑 코카콜라 싸우듯이 싸우는 거예요. 보호기간은 20년인데 얘는 무제한이죠. 비밀이 유지되는 이상. 무제한이고. 보호 범위는 청구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발명에는 특허에는 청구 범위라는 게 있어요. 청구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만 보호를 받는 거고 노하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 잠깐 쉬었다가 또 나가도록 할게요.